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거라며 이미 준비는 완료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전쟁으로 황폐했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경쟁이 아닌 연대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부산 엑스포를 통해 모든 나라가 문화와 전통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세계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든든한 지원군들도 함께했습니다. 현장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 씨는 비빔밥을 예로 들며 한류 성공의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융합과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We love to mix different genres to create something truly unique, like our best-known meal, bibimbap.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박람회장 설계를 총괄한 건축 전문가는 조화로운 한옥 정신을 콘셉트로 소개했고, Our ambition is to make this site a place for harmony of nature, humanity, and technology. 교육기술 종사자는 교육 장벽의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As no individual, business, or nation can solve these problems alone.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 씨,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는 영상 출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경쟁 PT,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번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는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함께했는데요.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여 유치 희망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쓰셨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해올게요.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방문 사흘째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179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 개최 의지와 역량 등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총회를 전후해 열리는 리셉션은 유치 경쟁 도시들의 공식 행사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도 행사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셉션에 앞서서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과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규탄했고 첨단 미래 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엘리제궁에서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북핵 위협은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프랑스와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5년 전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은 이행할 때라고 일축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침해 대응에 흔들림 없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u pays.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윤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참전 용사 3,400여 명을 보내 고귀한 희생을 치른 진정한 우방국이라면서 이런 도움 덕분에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과 K-팝의 나라가 됐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 용사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의 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 우주와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도 회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 단독회담으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나토에서 처음 손잡았던 두 정상은 파리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뵙길 희망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했습니다. 마크롱 여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자신이 주도한 노란동전 모으기 간락 콘서트에 블랙핑크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한류 자체도 매력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 팬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양국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잘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자며 프랑스의 예술 작품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1,300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9,900억여 원 가운데 7%가량을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복리 5%에 따른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여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모두 1,3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달 내에 미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ABC 방송에 출연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중국 방문은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미국 정부 동료들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으로 오는 등 더 많은 고위급 접촉과 관여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칭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고 칭강 부장이 동의했기에 향후 우린 그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 간 관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 시 주석을 잘 알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지만 그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튼 만큼 정상 간 만남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가 좀 더 안정을 되찾는 시작이길 바란다며 우린 서로 큰 차이가 있는 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유익하고 솔직하며 매우 상세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모두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중국 방문은 고위급 소통선 재정립, 많은 이슈와 관련된 실질적 차이에 대한 대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 확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공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한 달에 한 번 시료를 채취해 방류 전과 방류 후 변화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공해에 대한 방사능 해수 검사는 처음 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에 이미 비교에 필요한 대조군 해수를 채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 주변 이외 지역 어민들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야기 현 지사는 해양 방류 이외 다른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을 잘 설득하라며 방침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토호쿠, 간토 지역에 이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어민들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야기 현 지사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処理水の放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なんといっても風評被害が非常に心配をされております。私自身も非常に心配しておりますし。 그러면서 정부의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海洋放出をするという方針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海洋放出以外の処分方法を継続してご検討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어민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양 방류는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安全性を確保し、そして風評被害を起こさないという、そして起きた時でもしっかりとなりわいを継続していけ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その方針の下で対応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 일본 어민들은 2015년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는 도쿄 전력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주변 이외 지역 어민들까지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부터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폭락과 관련해 수사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까지 주가 조작 의심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시세 조종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 제2의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앞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
증권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범죄에 손대는 걸까?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 부당이득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려워 중형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증권범죄는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과 재작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2.5%로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 조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 양형 기준을 좀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늘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영결식을 사망 51일 만에 엽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는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미사를 진행한 뒤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치릅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방향으로 운구행진을 하고 낮 1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영결식을 엽니다.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부누아드 라당스 시상식에서 강미선 발레리나가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 공동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세대 워킹맘 강미선 발레리나는 출산 후에 더 풍부해진 표현력과 원숙함으로 발레 여왕의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표현하며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물,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중국 발레리나와 함께 차지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간미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강미선 발레리나. 지난 2002년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발레단에서 여성 무용수로는 최장기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올해 40에 접어든 강미선 발레리나는 지난 2021년 10월 출산한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세대 워킹맘 무용수입니다. 발레리나에게 출산은 곧 은퇴 선언으로 여겨지던 공식을 깨고 더 풍부하고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나이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른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5번째로 브누아 드라당스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강미선 발레리나는 워킹맘의 끈기로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자, 최근에 수능과 관련된 대책이 좀 제시가 되면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학원가에서 벌써 대책을 내놨나 봐요. 준 킬러 문항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준 킬러 문항 설명회가 열린 대치동과 목동 학원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능이 쉬워지게 되면 한 문제만 실수를 해도 등급이 나뉠 수 있다면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한 반수생은 사교육 없이 혼자 수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 발표를 보고 불안해서 학원을 찾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 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문의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어지는 면을 보면 학원들의 마케팅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학원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책은 모두 다 버리고 준킬러 문항에 대해 집중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학원들이 실수 최소화를 목표로 기계적 문제풀이를 최대치로 늘리는 방식의 전략을 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문제 난이도를 가장 잘 알고 또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수능 문제를 내본 출제위원일 텐데요. 학원들은 이런 출제위원 출신들을 스카우트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 출신들이 만드는 문제는 문항당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적중률이 높다고 소문나면서 고액임에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킬러 문항을 빼겠다라고 한 게 오히려 학원 입장에서는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역시 또 교육 관련 얘기네요. 생활기록부 안 들어가면 과제 안 할래요. 고3 교실의 씁쓸한 자화상. 정말 좀 씁쓸한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가한 고3 발제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고1,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내신을 챙기면서 생활기록부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내신이 잘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는 생활기록부의 노예가 되고요. 내신이 잘 나오지 않으면 정시 모집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교 수업에는 냉담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교실에서는 과제를 내주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지 그 여부를 먼저 따지고 선생님들은 반쯤 국어라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 종종 연출된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 첫 문장을 보니까 교육과 대학 입시의 중요성이 주객전도된 상황이다라는 학생의 그런 입장도 실려 있는데 2025년이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실려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는 현재 정시 전형과는 상극으로 불립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내신의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결국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찾아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대입 전문가 등을 면담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또 정성평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수능은 보조장치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미 사실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대학 입시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 교육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인데요. 지금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이 좀 마약을 수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천세관 국제우편 물류센터에는 하루 평균 12,500건의 우편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마약이 담긴 우편물도 있겠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요. 마약 단속 전담반은 엑스레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또 의심 가는 물건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으면서 오감을 동원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을 10분 정도는 찬찬히 검사해봐야 이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마약이 하루 평균 1.8kg 정도인데
이걸 필로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일 6만 명 분량이 적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1년도 아니고 매일 6만 명 분량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참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보니까 생선 젓갈 또 분유에까지 마약을 숨겨서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마약 탐지견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냄새가 강한 품목 속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사탕, 비누, 바나나 케이크 파우더, 생선 젓갈, 유아용 분유, 그리고 커피 원두 같은 데에서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회에 유통될 경우에 역추적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품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 전담반 직원들은 국경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관련 이슈가 요즘에 참 많아지면서 이분들의 어깨, 또 마약 탐지견의 어깨도 참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응원의 좀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북한의 그 발사체 발사 때문에 좀 소동이 벌어지면서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는데 대피소에 가도 자리가 없다니까 수용을 못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523곳 중에서 대피소의 주민들을 100% 수용할 수 없는 곳이 1,420곳, 40.3%에 달했습니다. 접경 지역은 조금 더 나았지만 역시나 33.2%는 수용률이 100% 미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경보 발령이 나고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를 한다고 치더라도 모두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그 저희 동네 대피소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대피소들도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그리고 상업시설의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더 낮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에 핵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대피소들이 안전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 공격까지 막을 수 있는 방폭문은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용 인원과 대피 시간 계산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핵 공격 방어가 가능한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영국의 맥주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알코올 도수를 좀 낮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요즘 논란이 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영국 인기 맥주 포스터와 올드 스페클드 헨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 셰퍼드 님에서 나오는 맥주 등이 도수를 낮춘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차등 부과 방침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맥주업체들이 알코올 도수를 낮추자 현지에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크기나 양을 교묘히 줄이는 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걸 술과 붙여서 드링크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병의 모양이나 또 크기도 변형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알기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들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교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업체들의 해명도 나왔는데요. 셰퍼드님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업체들 이미 음주 관련 공공보건 정책에 반대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세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알코올 도수를 낮추게 되면 제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업체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뒤에도 더딘 경제 회복에 중국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인하폭에 중화권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라이브 방송에 방중한 축구 스타 메시가 출연했습니다. 11월 11일 쌍11과 함께 중국 최대 판촉 행사인 6.18 쇼핑 축제를 띄우기 위한 인터뷰입니다.
端、구, 안, 강. 그러나 올해 6.18 기간 판매량은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적 할인 혜택에도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각각 12.7%와 3.5% 늘었지만 지난해 상하이 도시봉쇄의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저조한 수치입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7.5%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결국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10개월 만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再将进一步减轻居民的反贷利息支出，从而推动房地产市场健康发展。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금리 인하 폭에 중화권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곧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는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앞서 그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졌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소송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엘리엇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건 배경은 2015년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입을 해서 합병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이 합병 비율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엇 헤지펀드죠. 헤지펀드에서는 이 합병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소액 주주들까지 모아가지고 반대를 했으나 주주총회 결과 69.53%의 찬성으로 합병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합병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엘리엇은 2018년 4월에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합병으로 인해서 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1조 원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소송 절차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이제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1년 1월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4월에는 그 당시에 뭐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1% 보유를 해서 삼성물산의 그 최대 주주였던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이사장, 그다음에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원래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내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2023년 6월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결국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하도록 결론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5%의 지연 이자를 더하고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약 1,3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청구한 피해 금액 1조 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7% 정도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국민 혈세 1,300억 원을 갖다가 투입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민 혈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이 관건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합병의 압력을 가했는지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조 원 정도 엘리엇이 청구를 했는데 금액을 여기서 7% 인정한 거여도 이게 뭐 이자라든지 법률 비용 이런 걸 따지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특히 승소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뭐 법무부 의견에 의하면 뭐 7%밖에 배상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93%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애시당초 엘리엇에서 제기한 그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1조 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 금액을 최소화한 그 노력은 있었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뭐 1,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판결문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후속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 그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부 쪽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어도 국민연금이 정당한 그 경영상의 판단으로 합병에 찬성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국내 재판소에서도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랑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도 일부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7% 배상 판결을 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다른 지금 한 건의 메이슨 캐피탈의 ISDS 소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상 승소했다는 말은 사실 이 배상액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좀 국제 분쟁 절차가 이번에 5년이 넘었고 또 비용만 봐도 지금 소송 비용 아까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지금 37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국제 투자 활동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런 분쟁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ISDS 소송 국내에 제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아직 5건이나 남아 있고요. 그중에 한 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그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에서 2,565억 원 규모로 제기된 소송도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 판결 결과가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ISDS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런 ISDS 소송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 등을 적용할 때 좀 이런 향후 ISDS 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객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3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됩니다. 사실 전력수요도 이제 앞으로 크게 늘어날 텐데 이번에는 동결이 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현재 동결이 확실시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명분은 뭐 당연히 그동안에 그 전기 요금을 갖다가 작년 2분기부터 뭐 5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특히 여름에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냉방비 폭탄이 예상이 돼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전력의 그동안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이것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2년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44조 원이 넘어섰고요. 올해 1분기에 이미 6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추가된 데다가 2분기에도 1조 1천억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랑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화력 발전,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데 전력의 그 한국전력이 전력 생산회사로부터 사오는 구입 단가는 상승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판매 단가는 지금 정부가 통제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상승하지 못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논리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 역마진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해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역마진 구조, 한국전력이 전력을 구입해오는
단가 대비 판매 단가가 더 싼 것, 이게 약 34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그래서 34원의 손실을 봤었는데 4월 달에는 7.8원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것은 뭐 석탄 가격이랑 LNG 가격이 떨어진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3분기에는 한국전력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요.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미 45조 원을 넘어선 누적 적자를 한 분기 흑자를 가지고 만회할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만 억눌러 놓으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여름에 뭐 낭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 가격은 오르는데 에너지만 가격이 안 오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냉방비 폭탄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폭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뭐 서비스 요금들도 전기가 생산 원가니까요. 서비스 산업에 서비스 요금도 따라서 오르고 이래서 한국은행이 물가가 잡혔다고 보고 기준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서비스 요금도 따라 올라와서 다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 이것은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받는 기간을 늘릴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 한 번에 그렇죠. 큰 고통을 받을 그렇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지금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재정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뭐 객관적인 지표,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된 그다음에 80여 개 기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을 해가지고 64개 조사 대상국 중 지금 2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해서 재정 부분 순위가 8개 단위를 하락한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이 증가하는 속도가 또 빠른 것이 우리나라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좀 정부 지출이랑 재난지원금 지출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부 재정 부분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의료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그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이것이 자금 시장 불안을 자극해서 금융 부분의 순위도 역시 또 13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도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하면 경제 성과 부분에서는 그래도 8개나 상승을 해서 14위를 달성했는데 이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라든지 물가 관리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뭐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간밤에 있었던 중국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인민은행에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네.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것도 시장의 전망보다 적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 뭐 디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좀 인하폭이 너무 작아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장에서는 원래 0.15%포인트 인하를 예측했거든요. 이거보다 낮게 0.1%포인트만 인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중국 경제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1일과 22일에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는데요. 이것에 이제 금리 정책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것, 이것을 좀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까지 합쳐져서 3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뭐 7월 그 FOMC 회의에도 그때 자료를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그 자료 중에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무려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은 예상은 0.8%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고요. 한 3개월 뒤에 미국 경기가 반등할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는 낮아져서 이게 7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반영이 돼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2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서울 백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학교법인 인재학원은 어제 오후 서울 저동에 있는 서울 백병원 건물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서울 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투쟁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보험업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 할인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훔쳐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버스로 경기도 화성 차고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40여 킬로미터를 운전했는데 한때 해당 운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달리는 버스 앞을 경찰차 2대가 가로막습니다. 버스를 세운 경찰관이 출입문을 연신 두드리고 얼마 뒤 남성 한 명이 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에서 내려 순찰차에 오릅니다. 이 남성은 버스기사가 아닌 경기 화성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훔쳐 몰고 온 6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 서울 한남동까지 버스로 4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행을 멈추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버스 뒷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경찰.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밖에가 이제 조금 소란스러워가지고 보니까 경찰차 이제 서너 대가 이제 버스를 감싸가지고 경찰관 분들이 이제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이제 운전자를 이제 버스 운전자를 내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상황이었고 만취 후에 운전하며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지자체 경계까지 넘었지만 다행히 승객은 없었고 별다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때 해당 버스 회사 직원이었던 A씨가 왜 어떻게 버스를 훔쳤는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한 리조트 2층에서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수도권 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국가정보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국정원에서 받고 낮 1시 40분쯤 지역 관서와 철도 경찰 등의 폭발물 점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인붕단선 정왕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오후 2시 56분부터 3시 3분까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지만 전기 자전거 배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미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와 중간관리자 등 모두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채무자 2,500여 명에게 6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반격 작전을 2주 가까이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최대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대반격에서 공세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원들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병의 대반격을 위한 준비입니다. Роти заключається в тому, що моя рота має наносити саме більше вогневе ураження для того, щоб піхота, яка штурмує наші позиції, продвигалась впере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반격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대반격 작전에서 힘겨운 싸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야르 차관은 이달 초부터 개시한 대반격 전환과 관련해 군은 이동해야 할 곳으로 이동 중이라면서 최대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대반격에서 공세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초부터 1000km에 달하는 전선 곳곳에서 일부 지역을 탈환했지만 러시아군의 촘촘한 방어선에 막혀 상당한 병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에 못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전선에서 상당한 병력 및 무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맞서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지속하며 후방 교란 작전도 펴고 있습니다. 양측의 지리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 약 7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비구름이 지나는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4도, 부산 19.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울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